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 3권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강성노조 세상인데 노조하기 더 편한 나라 만들겠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면서 실직자, 해직자의 노조가입 인정, 공무원의 노조가입 확대 등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아이로 회원국 187개국 중에서도 8대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44개국에 달한다. 미국은 2개밖에 비준하지 않았고 일본도 6개만 비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아이로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노사정이 합의하는 것처럼 절차를 거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죠. 1991년에 남북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또 ILO에도 가입됨으로써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기구에 가입하면 그 기구가 정한 내용을 비준하는 것은 정상 국가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노동상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대로 노동상권을 당연히 보장해야죠. 특히 그 실직자 노조 가입 문제는 IMF 회원이기 이후에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에요. 실직자의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 그래서 지금 정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이유도 수만 명의 조합원 중에 해직자가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법외 노조를 통보했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행정조치로 원상 회복하면 될 것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실직자 노조 해고자, 실직자 뭐 이런 노조 가입, 노조 인정 문제를 이건 당연히 현재 상황은 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 이건 당연히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전에 김대중 정부 다시 일긴 노사정위원회 정말 합의사항이죠. 정리해고 파견법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본에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실업자, 실직자, 해고자에 대한 노조 불인정, 이것을 지금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가관인 것은 ILO 회원국이 187개 국가인데 76%, 187개 국가의 76%가 그 143개국이 이 ILO 핵심 협약을 다 비준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3분의 1도 훨씬 넘는 나라들이 비준했으면 당연히 비준이 늦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비준해야 한다. 또 거기에 따라서 악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143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는 44개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비준할 필요 없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통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자신들이 만드는 통계가 얼마나 정말 그 왜곡된 그 조작을 하겠는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하필이면 이 노동후진국인 미국, 일본 예를 지금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노동권에 관한 한 이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입니다. 미개국입니다.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민노총 파업, 내일 경산호의 출범, 막무가내 세력 끊을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한국경신문은 지금 이대로 기득권 세력 자인한 양대 노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노총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총파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 누가 지지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을 내걸고 총파업을 했다. 문화일보는 민노총 본색 보여주는
X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마 청와대 앞에서 민중 지도부가 농성하고 집회를 하면서 이런 이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사설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에 출범 하루 전에 총파업을 벌여도 의법 조치는 주저하고 노동협정을 전폭 수용한 공익위원 건관이 나왔다는 겁니다. 민노총의 안하무인은 문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로사 등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죠. 그런데 이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보다 2배 달하는 주당 2배 달하는 노동시간 64시간 이상의 노동을 연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현재도 3개월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주 연속 주당 64시간 이상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임금은 사실 삭감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6개월, 1년 단위로 하자. 1년 단위로 하면은 연속 18개월을 주당 64시간 이상을 노동시킬 수 있는 정말 이게 뭐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기계로 취급하는 거죠. 뭐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 이 탄력적인 그런 거잖아요. 늘리고 줄인다. 고무줄을 늘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이 끊어집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모한 이 정책을 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야청 합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죠.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43개국이 비준한 아이로 핵심 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유엔 인권선언과 헌법 그리고 아이로가 규정한 그런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죠. 인류의 보편적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 이 노동권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 인권을 얘기하려면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한미 워킹그룹 출범 북비핵화 혼선 잡음 일소 계기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남북한 관계 등과 관련 한미 간 상시적 체계적인 공조 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없이는 북한 비핵화도 남북 교류 확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한미 워킹그룹 북핵 폐기와 동맹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협상이 핵심입니다. 한미가 워킹그룹을 아무리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에 입각한 한미 워킹그룹이 활동하더라도 역시 미국 입장이 중요하죠. 뭐 한국이 한미 간의 워킹그룹을 아무리 논의한들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핵 폐기 관련해서는 북핵 폐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제재 해제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리고 뭐 나가선 북미 수교라든가 이런 것이 패키지로 합의되지 않고서 어떻게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뭐 한미 워킹그룹에서 무슨 북핵 폐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미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것 말고 무슨 한미 워킹그룹에서 북핵 폐기 문제의 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 양쪽 그 경기 하는데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는데 A팀과 심판이 둘이서 그 논의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경기에서 결판이 나려면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고 심판이 그것을 중지자로서 중간자로서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되는데 심판을 봐야 할 중재자 역할의 한국과 미국이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 워킹그룹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안을 만들고 결정을 한다고 한들 B팀이 거기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을
공격하는 거 인민재판 아닌가? 인민재판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설에서 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판사들 총의로 포장되는 법원 신주류 세력의 뜻이다. 이건 뭐 문재인 정부의 줄선 판사들의 뜻이다. 그런 얘기겠죠. 한국경신문은 여론 감안에 내면의 양심에 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상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네요. 그런데 뭐 인민재판이다 어쩌고 하는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탄핵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도 드러난 일로 그 사법거래, 사법농단을 한 위헌, 내란적 위헌 행위를 한 양승태를 비롯한 그 대법원 판사, 관련 판사들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풀어줘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도 잘못된 일이죠. 그런 식이라면. 사법거래를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거나 직장을 잃고 10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지금 증인이고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뭔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과 판사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법을 위반하고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을 탄핵하지 않고서 그들이 법복을 입고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봉건 왕조 체제에 복무했던 판검사들이 단두대에 가장 앞줄에 서서 처형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폭력적 권력 기구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노동자들을 대중들을 억압하고 목숨을 빼앗고 그렇게 한 권력자들도 문제지만 처벌받아야지만 거기 하수인으로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수인이 된 노릇을 했던 그런 그 법의 이름으로 법률과 양심의 이름으로 권력의 편에 서서 정의와 양심과 정의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징벌과 처벌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쌀값 문제인데요. 조선일보는 대선 공약 포퓰리즘이 부추기는 쌀값 이상 급등이다. 도대체 얼마나 급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가 농민 눈치를 보며 쌀 비축분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산지 쌀값은 80kg 가마당 19만 3,684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2만 대에서 무려 60%나 인상됐다. 참 농민들 정말 엄청나게 부자가 됐겠네요.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인당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1년에 국민 1인당 평균 80kg 한 가마리도 지금 먹지 않습니다. 평균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그 밀가루라든가 분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50kg도 안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 평균 61kg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60을 하루 3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한 끼에 56g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19만 원, 80kg 한 가마 19만 원일 경우에 1g에 2.42원이에요. 그런데 이 56g을 한 끼당 먹기 때문에 한 끼당 가격이 136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2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2만 원일 때는 1g당 1.5원이고 56g을 한 끼당 먹는다면 한 끼당 84원에 불과합니다. 1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3끼를 지금 다 먹는다고 가정할 수 없으니까 평균 하루에 2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한 끼당 84g을 이제 먹게 된다고 가정하고 19만 원대이면 한 끼당 204원이고 만약에 12만 원대면은 한 공기당 126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우리가 밥 한 공기 추가하면 얼마를 냅니까? 1,000원을 더 냅니다. 도시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내도 지금 몇천 원을 내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데 쌀값 급등이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60%나 뭐 인상돼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조선일보. 고용비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생활적폐 척결 교통공사 고용비리 엄단으로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열고 9대 생활적폐 근절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서울시가 방어 차원에서 내세운 감사원 감사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충분하면 빨리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정조사를 서울교통공사, 지금 서울 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만 국정조사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관련자 모두, 그리고 현 정권만 아니라 전 정권 시기에 공공부문에서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 정치인 누구든지 불문하고 모든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력 근로자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일자리 정부의 시금석 탄력 근로자 확대 관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 근로자 확대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려는 보완 조치다. 총파업 최대 정점된 탄력 근로제 정부 확고한 의지로 돌파해내야 한다. 아이로 협약 비준도 신중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자, 올 상반기에 뭐 주 52시간 이 상한제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걸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서 주당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52시간은 노사가 합의해서 주당 12시간 연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 50시간은 노동시간 단축 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 시간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중앙일보 사설 주장하는 것은 주 50시간 상한제를 정하니까 지금 기업이 너무 어렵다.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64시간 이상 늘릴 수 있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은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착취를 위한 그 탄력 근로제는 주 52시간을 넘어서서 더 많은 노동자 착취를 위한 법을 만들자, 악법을 만들자 그런 주장이에요. 그 실업률이 늘어나서 문제다. 그러면 52시간을 넘어서 더 많은 집중식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실업률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 52시간 상한제 통과시킬 때 명백하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된 준비를 2020년까지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럼 4년이 남았잖아요. 근데 몇 달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법을 무시해버리고 탄력 근로제를 뭐 6개월 1년 단위로 한다.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야 청와대가 정말 노동 존중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맨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법을 2020년까지 탄력권리 확대는 2020년 말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보자. 그때까지 준비해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아니 세계 143개 나라가 ILO 기본 협약을 비준했는데 뭘 더 신중하라는 거예요? 뭘 더 신중하라는 겁니까? 노동후진국, 노동권이 곧 인권인데 입만 벌리면 북한 인권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동권을 말살하고 이 노동후진국의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민주노총 총파업하니까 민주노총을 전면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까? 규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사람 죽이는 규제도 못 풀면 다른 규제는 어떨까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보건복지부가 119 구급대원이 응급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현행 응급의료법이 만들어진 이후 18년 동안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려는 조짐이다. 이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기존의 법이 사람을 뭐 죽이려고 뭐 규제를 만든 법이 아니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긴급하게 환자를 이송을 하지만 응급환자 이송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의료적 기술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반드시 현행법에는 임상병리사가 그 이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도 임상병리사가 많지 않고 또 119 구급대 임상병리사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급대원이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9에 임상병리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119 구급대원이 임상병리사가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의료법에 저촉하지 않을 정도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119 구급대도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이런 일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든가 법과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무슨 규제 때문에 사람 죽이는 규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무슨 규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규제합니까?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이 규제와 감시와 감독을 철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국회와 관련돼서 동아일보는 국민살림 팽개친 채 jet밥만 챙기는 아나무인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분을 팽개친 채 어떻게든 막판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만 짬짬이 나눠먹기 식으로 끼워 넣으면 그만이라 무책임한 행태가 올해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매일경신문 이런 식이면 470조 나라살림 심의 졸속으로 끝날 게 뻔하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별도로 여야는 예산결산 특별히 예산안 조정 소위 정수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소위 구성의 민주당,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비교섭 단체 몇 명을 배분하느냐를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네요.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로 내년도 예산 심의를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뭐 채용비리 문제는 국정조사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예산 심의 문제는 12월 초 1일까지인가요? 이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회법 위반이죠. 이거 얼마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 짬짬이 예산이나 나눠먹기 뭐 예산, 끼워넣기 예산 이건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연임 제도도 폐지해야 가능합니다. 3선, 4선, 5선 이렇게 가면서 당연히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3선, 4선, 5선 이렇게 갑니까? 자기 국회에서 이제 그 3선, 4선, 5선 이렇게 가면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뭐 어떤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면 그러면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옛날 이해간 협상을 해야 되고 뭔가 대표에서 얼굴을 내미니까 4년 내내 선거운동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선이 4선이 되고 4선이 5선 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마치 능력 있는 정치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더 많은 예산을 빼내면 그 지역구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서 그냥 폼나는 실제 국민생활에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마치 의정활동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예산을 펑펑 쓰고 그 다음에 그 돈들도 다 자기 조직을 관리하는 선거 조직원이 되는 것이죠. 자기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권으로 배분되는 자원의 불평등한 불균등한 자원 낭비적으로 역시 예산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대출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투자자 올리는 P2P 대출업체 의무 공시 강화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P2P 금융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P2P 금융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P2P 금융에서는 투자자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의무 공시 강화 등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투기적 이 금융 자본주의가 IT와 결합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고 뭐 서류를 대출 서류를 점검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근데 뭐 인터넷과 결합되어 가지고 컴퓨터에서 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대출 서류 다 빅데이터에서 다 서류가 점검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카지노 자본주의 도박판을 연상시키는
이게 불법적으로 될 경우는 카지노 자본주의 도박판을 조작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빅데이터를 믿어야 되고 IT를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보안 장치는 물론이고 철저한 감시와 이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제 굉장합니다. 문화일보는 경제안보 실상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 인식 걱정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했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 수주율이 세계 1위를 탈환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수주량이 1위를 탈환하면 뭐합니까? 2007년에 비해서 수주량이 20%에 불과한데,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8월, 10월 생산 실적이 97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작년에 그 추석 연휴와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8, 10월 달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생산량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마치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났지만 실제는 연간 평균하면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네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아세안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모든 정상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지했다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아셈이나 프랑스 마크롱을 만났을 때도 제재 완화는 안 되고 북한 비핵화 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 수지 1위 탈환에도 불구하고 수주량이 줄어든 것은 전 세계적 경기 후퇴의 영향이죠. 수주가 1위로 된 것은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조선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구중되고 길거리로 내몰렸는데 수주량이 1위가 된 것은 뭐 사실은 조선업이라든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청신하긴 합니다. 그러나 수주량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전 세계적 경기가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그 무역의 물동량의 99%가 배로 실어나는단 말이에요. 비행기로 실어나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로 물건을 실어나는데 줄어서 이제 상선이겠죠. 그러면 이 거대한 이제 상선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10만, 20만 톤, 뭐 유조선, 뭐 10만, 20만 톤짜리 유조선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 세계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은 무역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조선 수주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경기 후퇴의 영향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실적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추석이라든가 뭐 노동자 파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은 이 기저효과 때문에 문제다.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시점, 작년의 기준의 시점과 올해 그게 비교 대상 시점의 그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런 것인데, 뭐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올해 8월에서 10월 달과 작년에 8월 10월 달 작년 걸 비교해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럼 작년에 6월에서 뭐 5월에서 한 7월가하고 올해 8월 10월가 이렇게 막 자기 편의적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건 매년 비교해 나가지만 그런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5년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년 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준이지, 이런 기저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걸 피해 가지고 한다면 통계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통계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것도 이제 서로 유리하게, 물론 문재인 정부도 뭐 자기의 유리한 통계를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판한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자기의 유리하게 그거는 이래서 그 통계에 유의미하지 않고 이래서 유의미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서로 입장대로 이걸 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국면이 정해된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거죠. 지금 한미 공격적 군사훈련도 없어지고 비무장지대 양쪽에 뭐
감시초소도 막 폭파되고, 뭐 실제 그러면은 핵무기 없어졌느냐, 재래식 무기 이런 부분들 후방으로 조금 뭐 3, 40km 뒤로 물러섰을 뿐이지 다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한반도 평화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핵전쟁까지도 불사할 그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그 공포에서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좀 평화로워진 거니까 한반도 평화 구매이 전개됐다, 이렇게 긍정 측면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핵 폐기, 종전선언, 뭐 제재 해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패키지로 합의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가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보면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지금 그런 평화라고 하는 평화가 전개되고 있는 측면과 여전히 전쟁의 위기, 여전히 분단과 억압과 또 긴장과 대결에 이 양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떼내 가지고 이거 평화다라고 자기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무슨 얘기냐, 이건 아직은 여전히 전쟁 상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양 측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